겉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냉기. 만약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동아줄이 될 겁니다. 얼마 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69세 박철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바깥 날씨는 꽤 포근한 가을이었는데 이분은 두꺼운 패딩 조끼 안에 내복까지 챙겨 입고 오셨더군요. 제가 너무 덥지 않으시냐고 여쭤봤더니 박 선생님께서 대뜸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피부가 추운 게 아닙니다. 뱃속 깊은 곳, 뼛속 깊은 곳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무리 옷을 입어도 이 속에서 나오는 냉기는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박 선생님의 체온을 재보니 35.4도였습니다. 정상 체온인 36.5도에서 1도 이상 떨어진 상태였죠.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의 경계에 서 계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추위를 좀 많이 타는 거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사실 이분의 몸은 이미 비상사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은 단순한 온도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체온을 우리 몸을 지키는 성벽의 높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36.5도라는 높고 튼튼한 성벽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은 성벽 위에서 적들을 훤히 내려다보며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들이 감히 넘어올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박 선생님처럼 체온이 1도 떨어져서 35도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사다리 하나 없이도 그냥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면역력 붕괴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은 무려 30%나 곤두박질칩니다. 성벽의 높이가 30%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 10분 중 4분은 박 선생님과 같은 저체온 상태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약 40%가 정상 체온 범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이 낮은데도 본인이 저체온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추워도 몸이 덜덜 떨리면서 열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만성적인 저체온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이제 떠는 것조차 포기해버립니다. 뇌에서 춥다는 신호를 보내는 감각 센서가 무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추위를 잘 안 탄다고 착각하시거나 박 선생님처럼 속은 얼어붙어 가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침묵의 저체온이라고 부릅니다. 박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소화가 안 돼서 내과를 가고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가고 감기가 안 떨어져서 이비인후과를 가셨지만 정작 원인이 무너진 체온 때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싼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우리 몸의 난로를 다시 뜨겁게 지피는 확실한 의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박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저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나서 3개월 만에 내복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뼛속 시린 냉기가 사라지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히 건강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공원에서 보내게 해줄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차갑게 식히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운 면역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 온도를 높이러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박철수 선생님의 몸은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걸까요?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박 선생님의 하루 생활표를 꼼꼼히 뜯어보니 체온을 깎아먹는 아주 치명적인 범인 3가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이 범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범인은 바로 시원하다고 느끼는 착각입니다. 박 선생님은 속이 답답하시다며 한겨울에도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믹스커피에 얼음을 띄워 드셔야 소화가 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여러분, 이게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위장을 고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위장은 평활근이라는 근육주머니입니다. 겨울철에 밖에 놔둔 고무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꽁꽁 얼어서 딱딱해지죠. 거기에 물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호스가 터지거나 물이 꽉 막혀버립니다. 우리 위장도 똑같습니다. 체온보다 훨씬 낮은 찬물이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위장 근육은 깜짝 놀라서 그 즉시 굳어버립니다. 쪼그라든 위장은 움직임을 멈추고 소화 효소 분비도 끊어버립니다. 박 선생님이 늘 소화불량을 달고 사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뱃속 장기들은 추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뱃속이 차가워지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을 발동해서 손발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고 복부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찬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을 보면 열이면 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두 번째 범인은 과잉 보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 선생님은 조금만 추워도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싫다며 내복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몸을 아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보일러 센서를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똑똑해서 추위를 느끼면 스스로 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열을 공급해주고 두꺼운 옷으로 꽁꽁 싸매버리면 뇌는 내가 굳이 힘들게 열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하고 판단해버립니다. 자생 능력이 퇴화하는 겁니다. 아이를 과잉 보호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어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난방기구와 두꺼운 옷에 의존할수록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열을 내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범인,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바로 근육이라는 연료 탱크의 구멍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40% 이상은 근육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하체 근육이 우리 몸의 윤곽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셨죠. 근육이 빠진다는 건 보일러에 넣을 땔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땔감이 없으니 불이 붙을 리가 있나요? 근육이 줄어드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니까 몸이 더 굳어서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빨리 빠지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신 겁니다.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 있는 어르신들의 체온을 재보면 예외 없이 정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노화 때문이 아니라 연료통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 안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2015년 미국 예일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어떤 온도에서 가장 잘 번식하는지 관찰했더니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인 37도 부근에서는 바이러스가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33도에서 35도 사이가 되니까 바이러스 복제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살기 딱 좋은 맛집이 된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이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셨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차가운 몸은 바이러스에게는 천국이고 우리 면역세포에게는 지옥입니다. 암세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마신 찬물 한 잔, 귀찮아서 미룬 운동이 내 몸을 암세포와 바이러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할 차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우리 몸은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습관을 바꾸면 꺼져가던 보일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의 면역군대가 최정의 특수부대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기적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범인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찬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운동 부족이신가요? 찔리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솔직하게 1번, 2번 번호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니까요. 댓글 남기셨으면 이제 우리 몸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비밀을 풀러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1도라는 차이가 뭐길래 우리 몸에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걸까요? 날씨 예보에서 기온이 1도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옷깃 한번 여미고 말죠. 별 차이 못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의 1도 차이는 끓는 물과 얼음물만큼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이유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바로 백혈구라는 면역군대입니다. 이 군대 안에는 보초를 서는 병사도 있고 적이 나타나면 총을 쏘는 병사도 있고 적의 정보를 기록하는 작전장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온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36.5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로 따뜻하게 유지될 때 우리 면역군대는 대한민국 최정의 특수부대가 됩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 같은 적군이 침입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달려가서 제압해버립니다. 순찰 속도도 빠르고 적을 알아보는 눈도 밝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우리는 아픈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군대가 알아서 다 처리했으니까요. 그런데 박철수 선생님처럼 체온이 35.5도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부대였던 우리 군대가 하루아침에 비실비실한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로 변해버립니다. 1도만 떨어져도 백혈구의 활동성은 30%나 뚝 떨어집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병사들이 추워서 이불 속에 웅크리고 안 나오는 꼴입니다. 명령을 내려도 움직임이 굼뜨고 눈앞에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적의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적을 잡아서 먹어치우는 힘도 현저하게 약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일대학교 연구 결과처럼 우리 군대가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사이에 적군인 바이러스는 신이 나서 미친 듯이 숫자를 불려나갑니다. 이게 바로 감기에 걸리고 대상포진이 오고 각종 염증에 시달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도 필요하지만 총알이나 식량 같은 보급품도 중요하겠죠. 우리 몸에서 이 보급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라는 녀석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에너지를 만들고 독소를 배출하는 모든 과정에 이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라는 보급품도 36.5도라는 온도가 아니면 작동을 안 합니다.
화약이 젖으면 총이 안 나가듯이 몸이 차가워지면 효소가 기능을 멈춰버립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은 12%나 감소합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엔진이 식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찬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보급품이 끊긴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몸은 더 차가워지고 면역군대는 더 약해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몸속의 가장 악독한 적,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아주 교활합니다. 뜨거운 걸 싫어해요. 심장이나 비장처럼 피가 펄펄 끓고 온도가 높은 장기에는 암이 잘 안 생깁니다. 반면에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입니다. 우리 면역군대가 추워서 꼼짝 못하는 그 온도가 암세포에게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암세포는 차갑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친 듯이 증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면역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암을 고치려면 몸부터 데워라. 실제로 암 환자분들의 체온을 재보면 대부분 저체온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철수 선생님이 겪으셨던 그 뼛속 시린 냉기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의 특수부대가 무너지고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활개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경고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군대는 아직 전멸한 게 아닙니다. 잠시 추워서 얼어붙어 있을 뿐입니다. 온도만 다시 올려주면 비실비실했던 오합지졸 병사들이 다시 펄펄 나는 특전사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몸의 자가 발열 난로 켜는 법. 3개월 만에 박철수 선생님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의 솔루션을 다음 파트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 몸속 군대를 다시 깨워야겠구나 하고 다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강할수록 면역 군대도 더 빨리 깨어날 겁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몸속에 꺼져가는 난로에 다시 불을 붙이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박철수 선생님께 이 방법을 처방해 드렸을 때 선생님은 처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비싼 영양제나 주사를 주실 줄 알았더니 고작 이걸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 선생님을 3개월 만에 내복에서 탈출시킨 첫 번째 비법, 바로 우리 몸의 점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목뼈가 툭 튀어나온 그 부분, 바로 거기가 우리 몸의 보일러 스위치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곳에는 갈색 지방이라는 아주 특별한 조직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뱃살에 있는 하얀 지방은 미우시죠? 그건 에너지를 저장만 하는 창고입니다. 하지만 목 뒤에 있는 갈색 지방은 다릅니다. 이건 지방을 태워서 열을 만들어내는 천연 발열 난로입니다. 이 갈색 지방을 깨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주면 됩니다. 핫팩도 좋고 전자레인지에 데운 수건도 좋습니다. 딱 15분만 목 뒤에 대고 계십시오. 그러면 잠자고 있던 갈색 지방이 주인이 이제 불을 켜는구나 하고 깨어나서 열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목 뒤는 뇌로 올라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여기가 따뜻해지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고
긴장했던 부교감 신경이 풀리면서 온몸의 혈관이 쫙 열립니다. 마치 꽉 막혔던 수도관이 뚫리는 것처럼 따뜻한 피가 손끝, 발끝까지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저녁 TV 보실 때마다 이걸 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은 식어버린 피를 데워서 심장으로 쏘아 올리는 강제 순환 펌프를 가동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에서 따뜻한 피를 보내줬는데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피를 다시 위로 올려 보내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우리는 이걸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펌프를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목 까딱이기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을 내 몸쪽으로 당겼다가 쭉 타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느낌이 들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발에 고여있던 차가운 피를 심장 쪽으로 힘차게 쏘아 올립니다. 박 선생님께는 하루에 100번씩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TV 보면서 식탁에 앉아서 틈만 나면 까딱까딱 하시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오셔서는 선생님, 이제 발이 시려서 양말 신고 자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걷기 힘드신 분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법,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아궁이에 최고급 땔감을 넣는 겁니다. 불을 떼려면 땔감이 좋아야 합니다. 종이 조각 같은 걸 넣으면 확 탔다가 금방 꺼지죠. 우리 몸에서 종이 같은 땔감이 바로 탄수화물, 즉 밥이나 국수입니다. 반면에 참나무 장작처럼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며 열을 내는 땔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도 열이 발생하는데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무려 5배에서 6배나 많은 열을 만들어냅니다. 고기나 생선을 배불리 먹고 나면 몸이 후끈후끈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단백질이 타면서 내는 열기입니다. 박 선생님 식단을 보니 아침엔 물에 밥 말아 드시고 점심엔 국수 드시고 저녁엔 된장찌개에 밥 드시더군요. 이러니 불이 붙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매 끼니, 계란, 두부, 고기, 생선 중 하나는 무조건 식탁에 올리셔야 합니다. 밥 양을 줄이더라도 반찬으로 배를 채우세요. 이게 바로 몸속 난로를 끄지 않는 연료 공급법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목 뒤에 따뜻한 수건을 대서 스위치를 켜고 틈날 때마다 발목을 까딱여서 펌프를 돌리고 매 끼니 단백질이라는 땔감함을 넣어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돈 드나요? 어렵나요? 누구나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차가운 냉동 창고에서 뜨거운 용광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박 선생님이 3개월 만에 내복을 벗어던진 기적,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들을 듣고도 에이, 설마 그걸로 되겠어?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작심삼일이 될까 걱정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박 선생님이 실제로 겪은 놀라운 몸의 변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습관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녁부터 단백질 반찬 드시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댓글에 든든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든든하게 드시고 든든한 면역력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박 선생님의 루틴을 딱 2주만 따라해 보십시오. 복잡할 것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장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밤새 차갑게 식어있던 위장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선물하는 겁니다. 찬물은 절대 안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을 천천히 드세요. 이 물 한 잔이 잠자던 내장기관을 깨우고 신진대사에 시동을 거는 모닝콜이 됩니다. 둘째, 낮 동안에는 틈날 때마다 발목 펌프를 돌리십시오. TV 보실 때, 버스 기다리실 때, 친구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세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밥보다 반찬, 특히 단백질 반찬을 먼저 집어드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몸을 데우는 땔감이고 피를 돌리는 펌프입니다. 셋째, 저녁에는 하루 15분 목뒤 찜질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고 면역 스위치를 켜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목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을 즐기세요. 그 15분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청소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어가는 몸과 마음에 따뜻한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도 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체온 올리기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댓글에 따뜻한 인생이라고 5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건강한 인생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좋다고 매일 아침 갈아 드신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급기야 심장까지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과일은 자연에서 온 것이니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으십니다. 비타민도 많고 소화도 잘 되니 많이 먹을수록 이득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믿어온 그 과일이 60세가 넘은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맹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실려오신 76세 이 영감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건강 박사셨습니다. 10년 넘게 매일 아침 바나나와 토마토를 갈아 드시는 걸 철칙으로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평소처럼 주스를 드시고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고 숨이 막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보호자에게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심장 근육이 마비된 겁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감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나쁜 음식은 입에도 안 댔는데 건강식이 나를 죽일 뻔했다니 말이 되느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인 콩팥은 60세가 넘으면 그 기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과일의 칼륨을 알아서 걸러냈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부족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피 속을 떠돌다 결국 심장을 공격합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 하는데 이 영감님처럼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혈압약과 만나면 독으로 변하는 과일이 있고 껍질째 먹으면 좋다는 말만 믿고 드셨다가 씻겨나가지 않은 화학 코팅제 때문에 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목록과 그 이유. 둘째,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일어나는 치명적인 부작용. 셋째, 농약과 코팅제가 범벅된 수입 과일을 식초 한 방울로 완벽하게 씻어내는 비법까지.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내 몸에 약이 되는 과일과 독이 되는 과일을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식탁 위에 바나나나 자몽이 있다면 일단 드시지 말고 이 영상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시한폭탄들을 하나씩 찾아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 과일들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절대 습관적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경고 대상은 바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먹는 바나나와 참외 그리고 수박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선생님, 바나나는 소화도 잘 되고 참외나 수박은 시원해서 여름 내내 달고 사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 이 과일들은 칼륨 폭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 쓰레기를 치워주는 하수 처리장이 바로 콩팥입니다. 그런데 바나나와 참외, 수박에는 칼륨이라는 아주 무겁고 처리가 까다로운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하수 처리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20대 때는 처리장 기계가 쌩쌩 돌아가서 칼륨이 들어오는 족족족 소변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기계 성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처리 용량은 줄었는데 칼륨이라는 쓰레기가 트럭째로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리장이 막히고 넘쳐버리겠죠?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갈 곳이 없으니 다시 혈관을 타고 돕니다. 그러다 심장에 도착하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기 신호를 꺼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정지입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참외나 수박을 잔뜩 드시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 열의 9은 심장 수치가 떨어져 있는 분들입니다. 맛있다고 무심코 드신 그 과일 한 조각이 늙은 콩팥에는 감당하기 힘든 과로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고할 과일은 자몽과 석류입니다. 이 녀석들은 칼륨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약물과의 전쟁이 문제입니다. 지금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우리 간에는 약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분해해서 내보내는 문지기 효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혈압약 하나는 이 문지기가 90% 정도는 분해하고 나머지 10%만 몸에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몽과 석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은 이 문지기의 선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문지기가 일을 못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약 하나를 먹었는데 몸속에서는 열알을 먹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혈압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저혈압 쇼크가 옵니다. 고지혈증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그 독성이 다시 콩팥을 공격해 급성 심부전이 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과일이 약을 독약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윤기가 좔좔 흐르는 수입 과일입니다. 오렌지, 레몬, 체리, 그리고 최근 많이 드시는 수입 포도나 중국산 과일들 포함입니다. 마트 진열대에 있는 수입 과일들을 보면 하나같이 껍질이 반질반질하고 예쁩니다. 멀리 바다 건너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싱할까요? 비밀은 바로 왁스 코팅과 강력한 보존제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몇 주, 길게는 한 달 넘게 오면서 썩지 않으려면 과일 표면에 일종의 방부제 갑옷을 입혀야 합니다. 벌레가 먹지 못하게 농약도 치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왁스로 꼼꼼하게 코팅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위장은 위산이 아주 강해서 이런 코팅 막짐은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이런 화학 코팅막을 제대로 녹이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왁스와 잔류 농약이 장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 점막을 자극해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건 기본이고, 이 화학 물질들이 장벽을 뚫고 흡수되어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국산 과일 중 일부는 허용 기준치를 넘는 살균제를 쓰는 경우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 보이는 껍질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갉아먹는 독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에게 바나나와 참외는 독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자몽은 독입니다.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코팅된 수입 과일은 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과일 먹기가 겁나시죠?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느냐? 그냥 과일을 끊어야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안전한 착한 과일은 분명히 있고, 위험한 과일도 독을 빼고 먹는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 안전한지, 그리고 수입 과일의 코팅막을 어떻게 벗겨내야 하는지 다음 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이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속도 편해지고 검사 수치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몰라서 독을 드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아예 끊고 사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과일에는 우리 몸을 늙지 않게 하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가득합니다. 핵심은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독은 빼고 약이 되는 부분만 골라 드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정해드리는 3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응급실 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내 콩팥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서랍 속에 넣어둔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숫자가 적혀 있어서 머리 아프시죠?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항목에 있는 영어 알파벳 EGFR 혹은 사구 체여과율이라고 적힌 숫자 하나만 찾으십시오. 이 숫자가 바로 여러분 콩팥의 점수이자 배터리 잔량입니다. 이 숫자가 60 이상이라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바나나나 참외를 드셔도 콩팥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60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칼륨이 많은 바나나, 참외, 수박, 키위는 과감하게 끊으셔야 합니다. 대신 사과나 배처럼 칼륨이 적은 과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내 몸의 성적표도 안 보고 무턱대고 좋다는 과일만 드시는 건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두 번째 원칙, 우리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착한 과일 3대장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추천해드리는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고 펙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와줍니다. 단 하루 반 개가 딱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아서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들께 아주 좋습니다.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녀석은 크기는 작아도 효능은 거인입니다. 칼륨은 적은데 눈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안토시아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싶으시면 간식으로 블루베리 한 줌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입 과일의 독소 갑옷을 벗기는 세척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입 과일은 왁스와 농약으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어서는 이 기름진 왁스 코팅이 절대 벗겨지지 않습니다. 삼겹살 기름 묻은 그릇을 찬물로 씻으면 안 씻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식초 목욕법을 꼭 실천하십시오. 집에 있는 큰 그릇에 물을 받고 식초를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부으십시오. 그 식초물에
과일을 딱 5분만 담가 주십시오. 식초의 산성 성분이 과일 표면에 딱 달라붙은 왁스와 잔류 농약을 녹여서 분리해 줍니다. 5분이 지나면 흐르는 물에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손으로 문질러 씻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바로 껍질을 두껍게 깎아내셔야 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껍질째 먹어야 영양이 많다고 하도 떠드니까 억지로 껍질까지 씹어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소화력 좋고 해독 능력 좋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입 과일의 보존제는 껍질 표면에서 1에서 2mm 깊이까지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일 깎으실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깎으십시오. 껍질에 있는 영양소 조금 포기하더라도 농약과 코팅제를 확실하게 버리는 게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검진표에서 내 콩팥 점수 60점 확인하기. 바나나 대신 사과, 배, 블루베리 선택하기.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 두껍게 깎아 먹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과일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겁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먹는 시간과 과일 먹는 시간 헷갈리시지 않게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막상 해보시고는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식초부터 꺼내두십시오. 이 영상 보시고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내 생활 속에 녹아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정해드리는 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눈 뜨자마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약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건강 생각하신다고 여기서 사과즙이나 과일 주스로 약을 넘기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내 손으로 내 몸에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약 먹기 전 2시간, 약 먹고 난 후 2시간, 이 마의 2시간 동안에는 과일 금지입니다. 그럼 과일은 도대체 언제 먹느냐? 바로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오전 10시에서 11시가 골든타임입니다. 아침에 드신 약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난 뒤라 안전하고 점심 식사 전에 적당한 포만감을 줘서 과식도 막아줍니다. 이때 사과 반쪽이나 배 한 조각을 드시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한 오후 3시쯤 출출하시죠? 이때는 블루베리 한 줌이나 껍질 깎은 과일을 조금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 창고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밤에 드시는 과일은 독사과나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량이 줄어드는 밤에는 과일의 당분이 그대로 뱃살로 가고 소화가 안 돼서 밤새 속이 더부룩하실 겁니다. 특히 저녁 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저 붙잡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를 딱 집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가 안 좋아서 씹기 힘든데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안 됩니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 입니다. 과일을 믹서에 가는 순간 우리 몸에 좋은 섬유질은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액체로 마시면 씹어서 먹을 때보다 혈당이 2배 이상 빨리 치솟습니다.
칼륨 흡수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져서 콩팥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정 씹기 힘드시면 숟가락으로 긁어서 퓨레처럼 드시더라도 절대 갈아 마시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산 과일은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칼륨 걱정 없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만 칼륨은 과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분입니다. 중국산 바나나든 제주도산 바나나든 칼륨 함량은 똑같이 높습니다. 국산 참외라고 해서 콩팥에 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원산지를 보지 마시고 내 콩팥 기능 점수 EGFR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과일은 껍질째 먹어도 되나요? 젊은 사람이라면 권장하겠지만 60세 넘은 어르신들께는 권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이라 농약은 없을지 몰라도 흙이나 유통 과정에서 묻을 수 있는 미생물이나 세균까지 100% 안전하다고 장담 못합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위장은 껍질의 질긴 섬유질을 소화시킬 힘이 부족합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느니 차라리 껍질 벗기고 속 편하게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명확해지셨죠? 약 먹고 2시간 띄우기. 과일은 오전 10시에 씹어서 먹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내 콩팥 수치에 맞춰서 골라 먹기.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다짐의 의미로 실천이라고 2글자만 적어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숫자 2를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댓글 하나가 작심삼일을 평생 습관으로 바꾸는 강력한 주문이 될 겁니다. 서로의 댓글을 보면서 응원도 해주십시오. 건강은 함께 지킬 때 더 단단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침 주스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이 영감님 말입니다. 그 영감님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시죠? 퇴원하시고 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 수칙들을 지독하게 지키셨습니다. 검진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콩팥 점수가 55점이셨는데 그때부터 좋아하시던 바나나와 토마토 주스를 딱 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 10시에 사과 반쪽을 껍질 깎아서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약 드실 때는 절대 자몽이나 주스 근처에도 안 가셨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다시 했는데 콩팥 점수가 55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걸 막고 오히려 회복하신 겁니다. 영감님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과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고 먹는 내 무지함이 무서운 거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한 딱 3가지, 이것만 가슴에 새기시면 됩니다. 첫째, 내 콩팥 점수 EGFR 수치를 확인하고 60점 밑이라면 바나나, 참외, 수박은 과감히 내 식탁에서 치우십시오. 둘째,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석류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약 먹기 전후 2시간은 과일 금식 시간을 지키십시오. 셋째, 반질반질한 수입 과일은 식초물에 5분 담갔다가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아서 그 속에 숨은 독소를 벗겨내고 드십시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과일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활력을 주는 진짜 보약이 될 겁니다. 제가 20년 넘게 진료실을 지키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걸 하며 뒤늦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응급실은 갑자기 운이 나빠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인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문을 두드리는 곳입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바꾸신 과일 습관 하나가 10년 뒤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드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냉장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물렁해진 오래된 바나나나 먹다 남은 자몽 주스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건강한 100세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면서 받아온 약봉지들,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약물 궁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드시다가 속 버리고 가 망가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종 모양을 지금 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올바르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내일도 활기차게 웃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드시는 그 고소한 검은 콩 한 잔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 돌멩이를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72 대신 한명숙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자연주의자셨습니다.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독극물 취급을 하시고 오로지 자연에서 나는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고치겠다는 고집이 대단하신 분이었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게 너무 속상하다며 1년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검은 콩을 챙겨두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서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셨고 반찬으로는 짭조름한 콩자반을 식탁에서 절대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질린다고 해도 몸에 좋은 거니까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권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는 결석, 그러니까 딱딱한 돌이 생겨 있었고 신장 기능을 보여주는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명숙님은 검사 결과를 듣고 저를 붙잡고 억울해하셨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먹었는데 도대체 왜 내 신장이 망가지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은 콩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검은 콩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완벽에 가까운 영양 덩어리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막아주고 시스테인은 탈모를 예방하며 이소플라본은 갱년기 여성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검은 콩도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한명숙님의 결정적인 실수는 검은 콩 자체가 아니라 검은 콩을 먹을 때 무심코 곁들였던 바로 그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같이 먹었던 우유 한 잔, 반찬으로 집어 먹었던 김치 한 조각이 뱃속에서 검은 콩과 만나 엉겨붙고 굳어지면서 서서히 신장을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4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위장에서는 소화액이 줄어들고 신장에서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필터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만큼 튼튼했으니 아무거나 섞어 먹어도 별 탈이 없었겠지만 중년 이후에는 음식 궁합이 맞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기에 쌓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검은 콩 두유 옆에 우유가 놓여 있진 않습니까? 갓 지은 콩밥 위에 젓갈이나 장아찌를 올려 드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검은 콩과 최악의 상극인 음식 3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200% 살려내서 내 몸의 보약으로 만드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뜨끔하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그동안 잘못 먹고 있었구나 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계속 드시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콩 먹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속에서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궁합 첫 번째 범인을 지목하겠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아침에 바쁜데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먹는 게 얼마나 간편하고 고소한데요. 그걸 먹지 말라니요. 심지어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건강 메뉴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맛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맛 좋다고 드시다가 내 몸속에 돌멩이를 키우는 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습니다. 반면에 우유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칼슘이 풍부하죠. 이 둘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있을 때는 각각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이 달라집니다. 인과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아주 단단한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거 쉽게 비유하자면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우리 몸속에서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마치 시멘트처럼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들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가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 즉 몸속에 돌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님도 바로 이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뼈 건강 챙긴다고 우유를 드시고 머리카락 나라고 검은 콩을 드셨는데 2개를 섞어 드시는 바람에 뼈로 가야 할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콩의 영양분은 흡수도 안 된 채 돌덩이만 만든 겁니다. 특히 40이 넘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위장은 젊을 때처럼 강철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지고 소화효소인 펩신도 줄어듭니다. 젊은 친구들이야 돌도 씹어먹을 소화력이 있으니 가끔 섞어 먹어도 위장이 억지로라도 분해를 해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 인산 칼슘 덩어리를 분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 라떼를 드시고 나면 유독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뱃속에서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들이 부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이것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소고기랑 콩이랑 둘 다 단백질이니까 같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지 않을까 싶으시죠? 저도 환자분들께 식단 일기를 써오라고 하면 소고기 뭇국에 콩밥을 드셨다고 아주 뿌듯해하며 적어오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싸고 귀한 보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보석을 사자마자 문 앞에서 도둑이 채가서 강물에 던져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철분이고 도둑은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은데 이 녀석은 다른 건 몰라도 미네랄, 그 중에서도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만나자마자 찰싹 달라붙습니다. 소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아주 질 좋은 철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빈혈 예방하고 혈액순환 돕는 귀한 성분이죠. 그런데 검은 콩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이 철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그대로 끌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소고기 사드시고 영양가는 변기로 다 흘려보내는 셈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철분이 부족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기를 챙겨 드시는데 콩밥이랑 같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찌꺼기들 때문에 신장은 24시간 쉬지 못하고 야근을 해야 합니다. 단백질 과잉은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고기 드실 때 쌈장에 콩밥 그리고 이것까지 곁들여 드시진 않습니까? 한국인의 밥상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것, 바로 소금에 절인 반찬들입니다. 이게 바로 신장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파트에서는 왜 짠 음식과 검은 콩이 만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조합은 바로 김치나 젓갈, 장아찌 같은 짠 반찬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서 먹는 게 우리네 국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검은 콩 100g에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보통 바나나가 칼륨 많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주니까요. 문제는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서 필요한 건 남기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똑똑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먹어서 나트륨이 잔뜩 들어오고 검은 콩을 먹어서 칼륨까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에 흙탕물과 오물을 동시에 들이붓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나트륨도 내보내야 하고 칼륨도 걸러내야 하는데 처리 용량을 초과해버리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신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칼륨 혈증입니다.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고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예고도 없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대한신장학회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심장이 7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명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콩을 간장에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콩자반이야말로 최고의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죠. 거기다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몸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거나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저염식으로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은 콩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우유, 소고기, 짠 반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보니 너무 절망적이신가요? 우유도 안 되고 고기도 안 되고 김치도 안 되면 도대체 콩을 무슨 맛으로 먹으라는 거야?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사인 제가 안 되는 것만 알려드리고 끝나겠습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드시면 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을 보약으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답답하셨죠? 이제부터는 마음껏 드셔도 되는, 아니 꼭 이렇게 드셔야만 하는 기적의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콩의 영양을 심폐소생술 하듯 되살려내고 여러분의 신장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은 콩의 영혼의 단짝, 바로 달걀입니다. 이 둘은 그야말로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콩만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 100점짜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2%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달걀에는 이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10조각짜리 퍼즐 게임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1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근육이 재산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당뇨도 막고 낙상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밥 대신 떡이나 빵 드시지 마시고 검은 콩밥에 달걀 반숙 하나 얹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2번째, 검은 콩을 현미나 잡곡과 함께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시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거의 깎여나가고 탄수화물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죠.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물망처럼 작용합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돼서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줍니다. 천천히 소화되게 만드는 거죠. 검은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은데 현미까지 합세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췌장이 쉴 틈을 주는 겁니다.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검은 콩과 현미밥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콩 먹으면 배에 가스 차고 방귀 나오는 분들, 그게 다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단백질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해서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볶은 검은 콩을 식초에 일주일 정도 담가두었다가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10알 정도씩 드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큼해서 먹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새콤한 맛이 입맛도 돋우고 소화제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제가 한명숙님께 처방해드린 식단이 바로 이겁니다. 우유 대신 물을 드시게 했고 반찬으로는 짠 젓갈을 다 치우고 초콩과 달걀찜을 드시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 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고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다고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니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 해외 직구에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잊지 않도록 딱 3가지 핵심만 요약해서 머릿속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숙님의 건강검진 결과가 6개월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놀라운 반전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식초랑 달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확인이라고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검은 콩이라는 아주 익숙한 식재료를 통해 내 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식 공합의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명숙님의 6개월 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고 딱 반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붓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지셨고 무엇보다 얼굴색이 맑아지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이 명약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만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해드린 건 대단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길로 가던 식습관의 방향을 살짝 틀어드린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십시오. 첫째,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와 소고기, 그리고 짠 반찬을 멀리 하십시오. 우유와 만나면 몸속에 돌이 생기고 소고기와 만나면 영양소가 도망가며 짠 음식과 만나면 신장이 터질 듯이 괴로워합니다. 이 3가지는 검은 콩과 상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검은 콩의 짝꿍은 달걀과 현미, 그리고 식초입니다. 달걀로 부족한 단백질을 채우고 현미로 혈당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식초로 콩을 부드럽게 녹여서 그 좋은 영양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쏙쏙 흡수시키십시오. 셋째,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몸이 붓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먹는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혜롭게 드셔야 합니다. 건강은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오늘 당장 저녁 식탁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콩자반 옆에 젓갈이 놓여 있다면 과감하게 치우시고 내일 아침에는 우유 대신 따뜻한 물 1잔과 식초콩을 드셔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하루 이틀 쌓이면 1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병원 관리를 반으로 줄이고 팔팔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검은 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마음으로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